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이제 발제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세션은 보통 이제 청중분들을 모시고 할 때는 청중으로부터 이제 질문도 받고 이러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Q&A 형식보다는 오늘 발표를 맡으신 분들 간에 이제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준비한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 주제와 관련된 그런 토론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발제가 이루어졌고요. 국내 기업들의 외화 조달 전략이라는 첫 번째 주제,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시장의 리스크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업권 부동산 PF 리스크 진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두 분, 물론 이제 저를 포함한 발제자들에게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내 기업들의 외화 조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이제 원준영 전무님께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려움들은 가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착륙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연준이나 여러 이제 글로벌 국가들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경기 침체, 그리고 그 결과가 연착륙으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경착륙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경착륙과 연착륙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조금 견해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에 경착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꽤 된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금리 상승기에서 특히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글로벌 취약 섹터가 어디일까에 대한 그런 견해들을 조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조금 준비를 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전에 지금 이상무님께서 나이스 신용평가에 이혁준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부동산 PF와 관련된 이 영역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굉장히 우선적으로 그러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취약 섹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취약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조금 과격한 형태의 크레딧 이벤트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크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에 앞으로의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과거에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전 세계가 연착륙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치와 배려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요즘의 세상은 좀 더 자국 이익을 위주로 하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나머지 이머징 마켓이든지 주변의 국가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 그리고 기조들을 보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연착륙보다는 이제 경착륙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어려운 시절에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은 과거의 좋은 시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약간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트리플 기업들, 그리고 AA 기업들, 그들은 이 저금리 시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행태들을 보이냐,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무조건 한국 기업보다 좋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업들, AA 국가 혹은 AA 이상의 기업들의 회사의 CFO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하는 거고, 우리가 유동성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넷마진이 손해보더라도 장기로 많이 준비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아까 2020년도 미국 기업들 발행 물량 보면은 그 크게 큰 시장에서도 40% 이상 펀딩을 크게 해놨어요. 거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만기 구조도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를 매치시키려고 하고, 혹은 금리가 낮으면 그 저금리에 조달해서 좀 더 경쟁적인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저금리에 이 단기 이런 자금을 이제 빌려오고 있는데, 미국의 큰 회사들, 왜 AA인가 AA인가를 보면 그 회사들은 금리가 쌀 때 10년, 20년, 30년을 큰 그림으로 큰 사이즈로 빌려놓고, 이게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큰 사이즈로 빌려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즈니스에 포커스하는, 그래서 이 저금리를 잘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비즈니스에 올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지금 이런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시기라고 하면, 저는 제가 기업의 CFO고 그분들에게 혹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1년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2년 이상은 힘든 세상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먼저 자금을 빨리 조달해 놓는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00년도에 그 일부 바이오 회사들 그리고 테크 회사들 만나서 얘기를 드렸어요. CFO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CEO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0% 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도 어디서든지 내가 쉽게 높은 밸류션을 받아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이때만이 필요 없더라도 앞으로 돈이 빠져나갈 세상을 생각을 해서 큰 자금을 조달해 놓으면, 앞으로 혹시나 우리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거는 만일, if, 그 리스크,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고, 그 중에 10분이면 1분 정도가 자금을 조달을 하셨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면 그분은 굉장히 해피해 하십니다. 그때 얘기를 듣고 2천억의 CB를 찍고 BW를 찍고 자금을 회복해서 주변에 제모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하러 내가 이 돈 이자를 내가면서 빌리느냐, 필요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만나보면은 그 얘기가 좋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큰 걱정 없이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지만 여기서 옥석이 갈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질문, 어느 회사들이 어느 섹터가 어려울 거냐라고 하면 2000년, 우리가 2, 3년 전하고 올해는, 그리고 앞으로는 너무나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투자자들은 EBITDA를 많이 볼 거고요. 아무리 그 회사의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래의 그런 플랫폼, 이런 비즈니스 그로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투자자들이 보는 거는 그것도 다 알겠는데, 그래서 캐시를 얼마나 갖고 있어서 이 어려운 세상 2, 3년 얼마큼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바이오도 될 수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어려운 시장이 앞으로 2년 이상 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큰 대기업들은 지금 많은 캐시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성장성, 다만 현금이 없고 성장성만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를 추진해 놓은 이런 섹터들은 좀 어려운, 그리고 좀 더 조심해서 준비해야 될 이런 시장이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그러면 경기 흐름, 특히 기업들의 이제 향후 그 실적에 있어서
연착륙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경착륙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기대 내지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제를 해주셨던 분께 이러한 경착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를 좀 여쭤보게 되었고요. 말씀만 해주셨던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경착륙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충격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 부연으로 설명을 해주신 이제 금리가 쌀 때 우량 기업들이 장기 자금을 조달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이제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이 어떻게 어떤 영역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더 취약성이 높으냐를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성장성에 대해서 열광했던 부분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성장성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나 그 다음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자금 조달 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낮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2, 3년 동안 열광해 왔던 그런 성장성이 높은 그런 섹터들이 오히려 크게 이제 취약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번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아주셨던 이혁준 상무님께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이제 돌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조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영역이 증권, 그 다음에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정도로 지금 이제 제시를 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러한 영역들에서 이제 중소형 금융회사, 물론 여기서 이제 대형 금융회사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다행히도 이제 조금 중소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파산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중소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실질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PF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냐,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부는 이러한 PF 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적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중소형 금융사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중소형 금융사가 파산할 수 있느냐는 지금 이제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침체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파산의 가능성을 지금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각 회사라든지 뭐 감독 당국이라든지 또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그 이거를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크게 확대가 되기보다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직 시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소형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대한 질문은 저는 뭐 이 회사들이 금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지션을 봤을 때 이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중소형 금융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증권업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평가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보기의 느낌으로는 현재 좀 업체 수가 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형 금융사가 어렵게 됐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대형사가 인수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M&A가 진행이 되면서 업계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시스템 리스크는 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정부 개입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은 이제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어려운 회사는 도태가 되고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살아남고 또 시장에 개입된 거품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금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회사마저도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좀 과다하게 리스크를 테이킹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던 회사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도 잘 해오고 나름 견실하게 경영을 해왔던 회사도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이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식이 어떤 것이 있냐는 지금 그 금융회사 이제 PF의 문제는 일단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신용 위험으로 번져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도하게 위축이 된 시장의 유동성의 물꼬를 터주는 차원에서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이제 과거에 정부가 운영을 해왔고 또 현재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동성 보강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거를 작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경쟁력이 있고 큰 문제가 없지만 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시장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그러한 조치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중소형 금융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설사 그렇게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뭐 중재라든지 그런 시장의 기능들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뭐 이렇게 견해를 밝혀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PF 시장이 계속해서 나빠지게 된다면 정부의 개입은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시장의 자정 기능이 물론 있겠지만 일정 부분 작동을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자정 과정에서 그 정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 요소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일정 기능을 감당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지금 이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방식에 있어서는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 쪽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채권 시장 안정화 펀드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시장의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회에 할애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10분 정도 지금 더 10분 내외 정도로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께 간단한 한 가지 질문들을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원전무님께 이제 간단하게만 조금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금 3.25%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지금 계속해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 역전폭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지는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한미 간 기준금리의 역전폭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이게 과연 역전은 지금 나오는데 그 폭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해서 해외에서 많이 보는 폭은 1%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 내 안으로 들어와서 차이를 두게 되면 그래도 좀 지금 정도의 환율 차를 느끼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투자자들하고 얘기해보면 과연 1% 이내로 혹시 50bp 혹은 거기서 1% 정도 사이에서 좀 이게 유지가 되는 정책을 한국 정책이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 내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견해를 밝혀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환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11월 달 되면 기준금리 역전폭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자금 유출입에 혹시라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걱정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상황들을 살펴봐도 사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사례들은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 역전폭을 살펴보면 1%가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1%가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나간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1% 내외 정도에서 기준금리의 역전폭을 유지시키거나 혹은 축소시키는 노력 정도는 우리가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내지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견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무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요즘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이제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죠. EOD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부동산 PF 시장, 그리고 이 부동산 PF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PF 기반 ABCP 시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강원중도개발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시장에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강원중도개발공사 사건 이후로 신규 PF 결성이 발행이 이제 위축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 ABCP의 유통 자체가 상당히 경색이 되어서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 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미분양 증가로 인해서 PF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건은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코너로 몰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맞물려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금리 상승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거나 좀 미분양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미분양 증가세가 좀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PF 기반 ABCP 시장은 이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중도개발공사 사태는 사실 안 그래도 얼어붙어 있는 시장에 사실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이제 서리를 더하는 뭐 설상가상의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를 밝혀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시장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상황, 사실 이런 상황은 막을 수도 있었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곱씹게 되는 그런 이제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떨치기도 사실 힘든 것 같고요. 힘든 시기에 시장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내의 힘을 계속해서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같았으면 이제 이런 시점에서 청중분들에게 다시 그 마이크를 넘기고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혹은 코멘트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은 부득이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조금 구하고 싶고요. 오늘 세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채권시장 전반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계, 경제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외화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채권시장의 리스크, 그 다음에 부동산 PF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발제를 들었습니다. 각자 발제자 분들의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견해들을 공유함으로써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이제 그 사고의 폭을 그리고 사고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고 금융 불안의 요소들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주신 더벨의 성화영 대표님 그리고 여러 기자분들,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2022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은 이상으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경청해 주신 시청자분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